경제 아나운서들의 개념 있는 토크, 경제톡 이어집니다. 자, 오늘은 체인 앵커랑 함께 해볼게요. 앵커님, 오늘은 저희 무슨 이야기 좀 나눠볼까요? 네, 오늘은 TSMC 창립자인 모리스 창 관련한 이야기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저희가 계속해서 CEO들의 이야기 전해드리고 있어요. 지난번에 이어서 오늘은 이제 TSMC 관련한 이야기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이 장중머우가 중국 이름이고요. 모리스 창이 또 영어 이름입니다. 이 모리스 창 CEO는 대만과 미국 이중 국적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고요. 하버드 대학교에서 공부를 하다가 대만으로 넘어가서 이 TSMC를 맡게 된 것이기 때문에 사실 미국에서 지낸 시간이 훨씬 더 길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현재 93살이신데요. 1931년 7월 10일생이고요. 중국에서 태어나셨지만 현재는 대만에 살고 계십니다. 재산이 28억 달러에 육박할 정도로 정말 부자인 인물이기도 하고요. 이 대만의 기업인이십니다. 이 TSMC가 사실은 공기업으로 운영되던 곳인데 이 모리스 창이라는 CEO가 취임을 하면서 이제 또 민간 기업으로 바뀌었다라는 이야기까지 뒤에서 조금 더 짚어드릴게요. 이 장충모 모리스 창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좀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서 전해드리자면 이 1950년에 18살이었는데요. 그 당시에 보스턴에 삼촌이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삼촌을 따라서 미국으로 넘어가서 그 당시에 미국 하버드 대학교에 입학을 했다고 해요. 근데 이 하버드 대학교가 당시에는 좀 중국이나 이런 동양 쪽의 사람들을 많이 입학생으로 받지를 않았었는데 하버드 대학교의 유일한 중국인으로 당시에 공부를 했다고 하고요. 또 입학한 당시에는 셰익스피어의 그런 문학 글들을 공부하면서 1학년을 보냈다고 합니다. 이 당시에는 좀 문학인이 되려는 꿈도 있었나 봐요. 그런데 1년을 좀 보내다 보니까 내가 무슨 직업을 갖고 살아야 하나에 대해서 좀 더 본격적인 질문을 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어릴 적의 꿈이었던 작가는 좀 접어두고요. 그 이후에 MIT로 편입을 합니다. 하버드에서 이 MIT로 참 능력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 기계공학을 MIT에서 전공을 하고요. 학사 그리고 석사 학위까지 연달아서 땁니다. 그 이후에 박사 학위까지 따고 싶어 했었지만 박사 자격 시험에서 조금 고배를 마신 후에 일자리를 찾으러 넘어갔다라는 것까지가 이 장준모의 20대 생활 이야기입니다. 그 이후에는 바로 이제 직업을 또 찾게 돼요. 포드 자동차 그리고 실바니아라는 곳에서 제안이 두 곳에서 왔었는데 이 당시에 포드 자동차는 월에 479달러를 제안을 했고요. 실바니아는 월에 480달러를 제안을 해요. 사실 크지 않은 차이인데 장중모가 당시에 이 포드 쪽에 나 실바니아에서 이만큼 제안이 왔는데 여기보다 더 많은 돈 줄 수 있어? 라고 물어봤다고 합니다. 근데 포드 쪽에서 이걸 거절하게 되면서 실바니아로 거취를 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실바니아에서 처음으로 반도체 관련한 경력을 쌓게 되는데요.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 이 시작이 굉장히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반도체 경력의 시작을 실바니아에서 하게 됐고 실제로 그것이 좋은 선택이었다라고 자서전에서 밝힌 바도 있습니다. 실바니아에서는 게르마늄 트랜지스터를 연구하는 역할을 했었는데요. 당시에 이 연구 덕분에 굉장히 수율을 올리고 장치를 만드는 일에서 두각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이 게르마늄 트랜지스터가 뭔지 저는 사실 잘 모르겠어서 사진을 좀 가져와 봤는데요.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께서는 알아보실지 모르겠어요. 2010년대에 좀 더 주목을 받았는데 그 이전부터 연구 개발 작업을 함께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대만에서 이 장충모 자전이라고 해서 관련한 이야기들이 담긴 책이 나왔었는데요. 지난달 29일에 나온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따끈따끈한 그런 책이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여기서 어떤 내용이 좀 담겼었나 같이 살펴보자면 이건희는 견제했고 젠슨 황은 탐났다 이런 이야기가 적혀 있어요. 사실 조금 자극적으로 뽑힌 제목이기도 한데요. TSMC를 경영을 하면서 이건희 전 회장과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을 것이고 또 엔비디아의 CEO인 젠슨 황과도 당연히 연결고리가 있었을 것이겠죠. 그런 이야기들을 이 책에서 풀어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당시에 좀 애플까지도 노렸던 적이 있었나 봐요. 굉장히 이 반도체나 새로운 미디어 쪽에서 좀 시각이 발전하고 빠른 분이었다라는 것도 우리가 여기서 짚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TSMC의 40년을 경영을 하면서 가장 결정적이었던 순간들을 이 책에 담아냈다고 하고요. TSMC는 물론이고 인텔, 애플, 엔비디아, 삼성전자 같은 기업들의 좀 비공개된 에피소드들을 잘 풀어내서 지금 대만에서는 굉장히 핫 베스트셀러가 됐다라는 점까지 함께 전해드릴게요. 이 창업자의 고백이 담긴 책에 무슨 내용이 담겼을지 되게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근데 네. 젠슨항이랑 이건희랑 창업자분이랑 놓고 보면은 네. 이건희랑 TSMC 창업자가 같은 동년배이시죠, 아, 거의. 그렇죠. 네, 그쵸. 맞아요. 그리고 이제 젠슨항은 그보다 더 젊은 층이니까 네. 이게 기사 그 책 제목이 자극적이다라기보다는 딱 네. 그 시대에 맞게 딱 어. 잘 표현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견제를 했던 상대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음.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나서는 탐났던 인물이 있었고. 근데 어. 이게 한국에서는 살 수 없는 거죠. 네, 있나요? 아, 지금 그래요? 아, 번역판은 그렇구나. 아직인 것 같아요. 안 네. 나오는구나. 그러면은 무슨 내용들이 있었을까요? 네, 그걸 제가 또 짚어드릴게요. 네. 근데 정말 앵커님께서 음. 말씀해주신 것처럼 같은 시대를 이제 살았던 사람, 그다음 다음 세대인 사람이라는 점에서 살펴보면은 당연히 이런 관점에서 볼 수밖에 없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모리스 창의 자서전에 무슨 내용이 담겼는지 조금 더 뜯어보겠습니다. 젠슨 황에게 TSMC의 CEO를 제안한 적이 있다라는 사실을 이번 자서전에서 음. 밝힌 것입니다. TSMC의 창업자이기도 하니까 사실 그 후계자를 꼽는 일까지도 의무였겠죠. 그래서 그런 역할을 현재 엔비디아의 CEO인 젠슨 황에게 제시를 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줬고요. 모리스 창과 젠슨 황은 아버지와 아들처럼 굉장히 각별한 사이인 것으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저는 오늘 음. 조사를 하면서 사실 처음 알았는데 서로의 경영관이라던가 기술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뭔가 통하는 게 많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모리스 창의 자전에는 어, TSMC를 맡아달라라는 이야기를 젠슨 황에게 10분 정도 쏟아냈는데 자신은 이미 할 일이 있다라는 깔끔한 거절의 말로 이를 일축했다라는 음. 이야기까지 전해줬습니다. 젠슨 황은 이런 제안에 대해서 굉장히 성실하게 대답을 했다고 하고요. 근데 당시에 자신의 직업이라고 이야기했던 것이 바로 엔비디아를 경영하는 일이었습니다. 현재의 위치까지 엔비디아를 놓는 그 과정에서 얼마나 책임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인지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일화이기도 합니다. 또 다음으로 이건희 전 회장과는 또 어떤 연이 있었는지도 살펴봐야겠죠. 메모리 반도체를 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당시에 이 회장이 대만은 메모리 반도체 산업에 나서지 않길 바란다라고 말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모리스 창은 우리 공장에 한번 와보면 메모리 생산 라인 만드는데 얼마나 많은 자본과 인재가 필요한지 알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했다고 해요. 그래서 모리스 창은 또 경영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이건희 회장과 나눴던 이야기들을 상기하면서 또 경영에 도움을 얻기도 했다라는 점도 같이 전해줬습니다. 이 당시에 또 모리스 창이 이건희 전 회장과 만나면서 그 삼성전자의 반도체 공장에 직접 방문하기도 했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봤던 공장들, 예를 들면 텍사스에 있는 일본 공장이라던가 여러 가지 공장들에 비해서 굉장히 좋은 과정들을 거치고 있다, 손색이 없다라는 점을 같이 기억해냈다라는 점까지 자서전에 담아줬습니다. 이 자전에 되게 많은 이야기가 담겼을 것 같아서 저도 꼭 한번 읽어보고 싶거든요. 또 음. 젠슨 황과 더불어서 뭐 이건희, 모리스 창들의 경영관까지 좀 엿볼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좀 음. 기대가 돼요. 네. 이 책 한국에 나오면은 앵커님 한번 보실 것 같아요? 저는 네. 굳이 보진 않을 것 같고, 네. 왜냐면 좀 요약된 게 있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굳이 보진 않을 것 같고, 그냥 이제 뭐 경영 철학 같은 거 보는 거는 좋긴 네. 한데, 오래 걸릴 것 같고, 볼 때. 맞아요. 그냥 뭔가 이제 젠스랑이랑 이건이랑 인연 이런 것들이 음. 조금, 좀 흥미롭긴 하고, 네. 지금은 경영권에서 물러나지 않으셨나요? 아, 지금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약간 명예회장처럼 하고 네. 계시는구나.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네. 그래서 저도 좀 경영관 이런 거 보는 거 재밌을 것 같고 그렇긴 하지만 반도체 관련해서 제가 이제 지식이 이 어, CEO님처럼 풍부하지는 못해서 이 내용을 잘 재밌게 풀어낸 책이라면 한 번쯤 사보고 싶다 이런 생각도 어, 듭니다. 이제 TSMC에 관련한 이야기도 조금 더 이어보고 싶습니다. 이 경영을 하면서 모리스 창께서 어떤 프로젝트를 이어갔는지도 제가 조사를 해왔습니다. 나이트 호크 프로젝트라는 것을 이어갔다고 하는데요. 이게 어떤 프로젝트냐 봤더니 반도체 연구 개발을 24시간 동안 3교대로 하는 것이라고 해요. 반도체를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요. 연구 개발을 3교대로 24시간 동안 계속하는 것입니다. 이 점이 굉장히 특이하죠. 원래 반도체 생산은 연중 무휴로 돌아가는 게 일반적이었어요. 하지만 R&D의 24시간화는 완전히 처음이었다라는 평가를 받거든요. 오후 2시부터 밤 11시까지 일하는 근무자에게는 연봉의 15%를 추가 지급했다고 하고요.
또 밤 11시에 출근해서 다음날 오전 10시까지 일하는 야간조에는 연봉의 30%를 추가 지급하는 것에 더해서 연말 성과급도 50%까지 더 얹어주는 이런 파격적인 조건도 내걸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나이트워크 프로젝트를 왜 했냐 살펴봤더니 TSMC가 다른 삼성전자와 같은 기업들의 좀 반도체 관련해서 밀리기 시작했을 때 우리가 여기를 타파할 수 있는 뭔가 획기적인 프로젝트를 해야겠다라는 점에서 시작이 된 것이거든요. 이런 점들 때문에 TSMC가 정말 현재 위치까지 올라설 수가 있었구나. 또 모르스창의 좀 획기적인 경영 능력을 파악할 수가 있겠구나라는 점을 우리가 가져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TSMC와 삼성전자는 정말 영원한 라이벌이 될 것만 같았는데 사실 현재는 TSMC가 조금 더 우위에 있지 않나라는 평가가 더 많죠. 이 반도체 산업 진흥 프로젝트로 인해서 처음에 공기업으로 설립됐던 TSMC가요, 이제는 정말 세계에서 가장 점유율을 크게 가지고 있는 기업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 장중모 모리스창이 설계부터 제조까지 하는 일반적인 반도체 기업과는 달리 우리는 파운드리, 그러니까 위탁 생산에만 전념하는 방식으로 기업을 이어가는 것이 훨씬 더 전망이 좋다라는 이야기를 내걸었고요. 그러면서 대만 정부를 설득해서 TSMC의 CEO를 맡게 됩니다. 이런 점들이 배경이 되었던 TSMC가 이제는 또 다른 기업들로부터 가장 많은 설계도를 받는 파운드리 기업으로 성장을 했죠. 삼성전자나 SK 그리고 인텔은 경쟁자로 평가받긴 합니다만 설계 능력까지 갖추고 있기 때문에 IDM으로 분류가 됩니다. 하지만 TSMC는 설계는 전혀 하지 않고 있고요. 단순히 제조만 하는 순수한 파운드리 업체라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전에는 그래서 자신들이 설계나 제조를 하지 않고 이 파운드리만 하다 보니까 흔히 말하는 이름 없는 회사로 평가받았다고도 해요. 또 모국인인 대만 사람들이나 컴퓨터에 특별히 관심 있는 사람들만 TSMC를 알았다는 과거도 있었다고 합니다. 현재의 이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을 TSMC가 너무 크게 가져가고 있죠. 그러면서 2023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도 59%인데 현재는 더 늘어났잖아요. 이런 점에서 삼성과 조금 차별화된 무언가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짚어갈 수는 있겠습니다. 애플이나 퀄컴, 엔비디아가 정말 주요 고객이기 때문에 이런 큼직한 대기업들로부터도 을이 아니라 일종의 갑 또는 슈퍼을로 볼 수 있을 정도로 TSMC가 공급을 해주느냐 해주지 않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TSMC가 이 생산량을 감당하지 못할 경우에 굉장히 큰 파장을 일 수가 있어서 이 TSMC의 제조 상황이 계속 잘 굴러가느냐가 전 세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 파운드리로 독주를 하고 있는 TSMC 계속해서 점유율 상승해 가고 있고요. 이번 3분기에는 65%까지 차지를 했다고 합니다. 삼성이 전체 파운드리의 점유율 9%에 그친 것과 비교했을 때 정말 큰 차이를 내고 있잖아요. 현재는 TSMC로 이런 쏠림 현상이 좀 심화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인공지능 관련한 서버, 또 고성능 컴퓨팅 향의 칩 주문들이 TSMC로 굉장히 몰리고 있습니다. 이 앵커님도 사실 이와 관련해서 많이 전해주셨었잖아요. 네. TSMC 쪽으로 정말 수요가 많이 몰리고 있다. 음. 그런 점에 대해서 앞으로도 TSMC가 독주 체제를 이어갈까 좀 궁금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일단 저도 전문가는 아니지만 엔비디아에 연결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기도 하고, 네. 그리고 뭐 이런 체제가 이미 자리가 잡은 상황에서 그게 크게 바뀔 것 같지는 않고, 네. 다만 고부가 가치 쪽에 관해서는 그래도 하이닉스가 지금은 1등이기 때문에 우리 기업에서는 그런 쪽으로 조금 더 성장 동력을 키우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 TSMC 쪽에 너무 집착을 하기보다, 물론 너무 네. 잘하고 있는 기업이고 파운드리 분야에 삼성전자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그래서 지금 각각 국내 기업들은 이제 그런 고부가 가치 반도체에 조금 더 집중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발표도 한 상황이고, 그래서 네. 너무 그 점유율에 집착할 필요까지는 그냥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뭐 아, 없어도 뭐 물론 이제 많이 점유율을 차지하면 좋긴 하죠. 그런 네.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런 네. 관점도 진짜 좋네요. 음. 단순히 점유율 다툼으로만 집착을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HBM 쪽으로 우리가 또 강세 보이는 점도 있으니까 차라리 아예 제품에 대한 차별화를 가져가면서 경쟁력을 갖추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런 부분도 앵커님께서 짚어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TSMC가 좀 점유율에 대해서 넓혀가고 있다는 점까지 함께 이야기해 가고 있는데요. 또 TSMC가 앞으로 어떤 경영을 이어갈지도 우리가 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는 2나노로 양산하겠다라는 발표를 했어요. 또 첫 고객으로 이미 애플을 확보해 놓은 상태이기도 한데요. 시험 생산의 수율이 60%를 이미 넘어섰다고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이 2나노에 대한 양산이 가능하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TSMC가 아직 공식적으로 수요를 공개한 적이 없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공개를 하면서 2나노 공정 기술이 좀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라는 것을 시사해 줬습니다. 2025년부터는 좀 예정대로 양산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뜻을 밝힌 것이고요. 2026년부터는 1.6나노 공정도 양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앞으로의 새로운 기술력까지도 연구개발에 정말 게을리하지 않고 있는 기업이라는 점도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TSMC가 최근에 반사이익을 좀 가져간 부분이 있습니다. TSMC는 회사 관련한 이벤트가 특별히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크게 올랐던 적이 있거든요. 그때가 언제냐면 인텔의 CEO인 팻 겔싱어가 물러났다는 소식이 들려왔을 때였습니다. 팻 겔싱어의 경질이 좀 인텔의 파운드리 전략에 차질을 빚을 수도 있겠다라는 전망이 나왔기 때문이었거든요. 이 겔싱어는 특히나 인텔의 파운드리 사업을 좀 일부 고객에게 개방을 했고요. 그러면서 TSMC의 비즈니스 모델을 모방하는 그런 전략 경영을 추진해 오기도 했습니다. 겔싱어는 여기다가 인텔을 TSMC에 이어서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반도체 제조업체로 만들겠다라는 포부까지 밝힌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 수장에서 물러났다는 것이 인텔의 앞으로의 경영에는 안개가 쌓이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가졌다라는 것이 시장의 평가였습니다. 업계에서는 인텔의 반도체 계획이 좀 지연이 된다면 이 겔싱어의 물러남으로 인해서 지연된다면 TSMC에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를 했고요. 그로 인해서 반사이익을 좀 가져가는 모습도 나왔었습니다. TSMC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로도 평가받을 법한 인텔이었는데 이렇게 조금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네요. 음. 그 전에 그 앞서서 뭐 파운드리 점유율 이야기했었는데 네. 그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이거 점유율을 차지하는 게 좀 중요하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삼성전자가 그 한 자릿수로 추락한 게 네. 이제 거의 처음이어가지고 그다음에 그것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 측에서도 노력은 많이 한다고 합니다. 다시 아, 파운드리 점유율을 높이려고. 어, 그래서 2019년도에 이재용 회장이 2030년에는 파운드리 세계 1위를 하겠다 이런 포부를 내비치기도 했었는데 실제로 파운드리 분야 HBM을 떼놓고 보더라도 네. 파운드리 분야에선 점유율이 좀 떨어지고 그 TSMC랑 격차랑 벌어지는 것이 네. 또 삼성전자 측에서는 HBM도 좀 잘하고 있는 편은 아니니까 네. TSMC라도 좀 지켜야 되는 그런 아, 그 파운드리 파운드리. 쪽이라도 좀 네. 지켜야 되는 입장인데 그게 조금 안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앵커님 말해준 것처럼 2나노미터 제품 양산에 들어갈 것이다. 만약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때 삼성전자랑 더 격차가 벌어지게 되는 네. 거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삼성전자한테는 좀 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네요. 그 내용은 이제 정정을 다시 한번 하고 그래서 네. 일단 집계 이래로 최저치의 점유율을 지금 파운드리 쪽에서도 가져가고 있어서 네. 이것도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빨리 해결해야 될 부분인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군요. 그런 네. 것들도 한번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 음. 그리고 또 그 인텔 쪽에 관해서는 인텔의 이제 반도체 사업에 관해서는 좀 안 좋은 전망치들이 좀 계속 나왔던 부분이어가지고 네. TSMC가 반사이익을 받아가는 거는 이제 맞다고는 생각을 아, 합니다. 좀 시장에 이미 반영이 당연한. 됐으니까 네 네. 그렇게 한번 얘기를 같이 공유드리면 좋지 않을까 네, 싶어요. 좋습니다. 네. 그래요. 맞아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좀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은 좀 확실해 보입니다. HBM에서는 우리 같은 SK 하이닉스에게 좀 밀리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또 파운드리 분야에서는 TSMC의 점유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으니까 이 점에서 좀 이런 어려움을 타개할 만한 전략이 필요해 보이기는 합니다. 이런 점은 삼성전자가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점까지 한 번 더 짚어드렸고요. 또 인텔에 관련했던 이 반사이익 소식도 어느 정도 시장에서 계속해서 예측하고 있던 점이기 때문에 아주 큰 예외적인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도 정말 인텔의 CEO가 경질된 상황 속에서 반사이익을 확실히 가져갔다는 점까지 최근에 들려왔던 뉴스였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TSMC CEO인 모리스 창의 명언을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인테그리티는 큰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약속을 이해해야 하는 정직이자 의지를 의미한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TSMC를 경영할 때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해왔는지를 좀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TSMC와 관련한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있겠지만 그런 점들을 어려움이 닥쳤을 때도 이런 마인드와 함께 좀 타개해 나가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앵커님이랑 이렇게 음. 오늘 모리스 창에 네. 관한 이야기 좀 나눠봤어요. 네. 좀 TSMC가 어떤 음. 식으로 경영이 되어 왔나를 좀 엿볼 수가 있었는데 한 줄 평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한 줄 평은 못 하겠고 네, 일단 좀 내용을 더 덧붙이자면 네, 모리스 창도 너무 훌륭하시고 이제 그 TSMC라는 게 대만에서는 진짜 이제 대표적인 글로벌 기업으로 거듭이 났잖아요. 네, 근데 이 부분에서 정부 측의 그 지원도 상당히 있었어요. 그래서 네, 그것도 같이 짚고 가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국내 정부 정책과도 비교점을 많이 사람들이 찾긴 하거든요. TSMC가 이제 미국 애리조나 공장에 대해서 그 대만 정부한테 지난 9월에 75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받았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아예 정부 차원에서 육성했던 기업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반도체의 그런 어떤 경쟁력들이 국가 경쟁력이 될 것이다라는 거를 이제 내다봤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반도체 대표 기업으로서 물론 이제 너무 잘하시고 훌륭하신 분들이고 시스템이 잘 갖춰 있었기 때문에 성장을 하셨겠지만 대만 정부 측에서도 굉장히 든든한 지원을 계속 이어져 오고 있다라고 하고 네. 그리고 이제 TSMC가 최근에 미국 투자금을 좀 대폭 늘리고 있어서 애리조나주의 3공장 더 공장 3곳을 더 지어가지고 총 6곳의 공장을 운영을 한대요. 그러니까 네. 이게 단순히 우리가 점유율이 차이가 납니다라고 볼 게 아니라 진짜 여기는 공격적으로 이제 미국 쪽에 가서 계속 생산을 하고 있구나. 완전 그 스탠스 자체가 엄청 적극적이구나. 그리고 정부 측에서도 이 공장을 지으라고 보조금을 주는구나. 그 대만 정부 측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 다만 이제 대만과 중국의 관계도 봐야 되고 이 중국 측에 관한 TSMC의 어떤 뭐 제품 납품이 있을 경우에 미국 측에서 또 엄청난 제재를 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들도 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대만과 중국이 하나인가 이 부분에 관해서도 좀 굉장히 논란이 많기도 해요. 시장 네. 상황에서는. 그래서 그런 리스크들은 좀 챙겨가야 될 것 같고 TSMC는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지금 공장을 지으면서 유럽의 첫 생산 공장을 착공하고 8월 달에 했기 때문에 이런 적극적인 스탠스 플러스 이제 정부의 도움들도 충분히 TSMC를 성장시키는 데 중요한 요인이 됐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제 반면에 우리나라 기업들은 우리나라 기업들끼리 그냥 열심히 해야 되는 상황들인 거죠. 그래서 그런 네. 부분들에서는 조금의 안타까움들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네요. 그게 이제 뭐 앞으로 반도체 생태계에도 영향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같이 좀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부 정책에서 또 차이가 오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기업들의 경영 전략이 또 차이가 날 수 있겠구나라는 점까지 알아갈 수가 있겠고 또 앵커님께서 짚어주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조사를 해보니까 네. 이 TSMC의 최대 66억 달러의 보조금을 미국 측에서 지급하기로 이미 결정한 바가 있고요. 또 거기에 추가로 50억 달러의 대출까지 제공을 한다고 해요. TSMC가 대만의 기업이기 때문에 사실 미국으로부터 공격이 어쩌면 들어올 수도 있고 또 플러스로 중국 측에서 견제가 들어올 수도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조건을 맞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보조금이나 전략을 가지고 가면서 이렇게 돌파구를 찾아가고 있다라는 점도 우리가 한번 파악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조금 조사를 좋습니다. 마무리해 보려고 네. 합니다. 네. 네.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재밌게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이 또 잘 해 나가길 바라면서 TSMC에게 배울 거는 또 배워가는 그런 전략들 같이 챙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최랭커님의 마지막 그 네. 마무리 멘트 듣고 저희 인사하도록 할게요. 네, 오늘도 이제 모리스 창이라는 인물과 함께 TSMC에 대해서 알아보셨는데 앞으로 TSMC 어떤 행보도 이어나갈지 같이 관심 가져주시고요. 관련해서 새로운 이야기 나오면 저희가 경계톡 통해서 한 번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